자, 안녕하세요. 원탑 속독을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요약하기 실전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지문은 경제성장에 관한 지문인데요. 경제성장엔 두 종류가 있는데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 성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가하고 나를, 가나를 묻고 양적 성장이라고 써보시고요. 달을 묻고 달을 질적 성장이라고 써보세요. 가나는 소련을 예로 들어서 지금 양적 성장을 얘기했어요. 일테면은 선생님 공장을 하나 열었어요. 공장을 하나. 노동자 10명을 데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발을 100개를 만들어 3,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봐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3,000만 원을 벌었는데 자, 그럼 장사가 잘 돼서 노동자를 어떻게 돼? 이거를 2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20명으로. 그 다음에 신발도 몇 개, 당연히 자본금도 2천만 원 투자라는 거죠. 그죠? 2천만 원 투자를 해서 신발도 200개를 생산했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 저는 6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IMF가 딱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F가 터졌으면은. 그러면 선생님은 망하겠죠. 그죠? 소요가 없으니까. 이게 후진국형 경제 형태의 곧 양적 성장의 한계라는 거예요. 양적 성장은 양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 그 양이 주지만 양이 줄어들면 다시 원턴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시아 성장에 대한 관심, 양적 성장 예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양적 성장의 한계는 생산이 줄어들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럼 양적 투입의 증가가 둔화되면 급속한 경제 성장도 멈춘다. 이게 지금 가나가 다 양적 성장에 대한 투자고요. 다가 이제 이에 비하면 선진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대부분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건 선진국의 성장인데 질적 성장의 이해인데 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 하나 갖고 세계적 가부가 됐죠. 이게 바로 기술 진보라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같은 거를 2천억을 들여 개발을 해. 근데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주는데 그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받는단 말이에요. 로열티는 벌어들이는 금액이 몇 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장사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글쓴이는 지금 여기만 봤을 때 양적 성장이 좋다는 얘기야, 질적 성장이 좋다. 이걸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어떤 입장과 처지에서 글을 썼는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 이런 걸 글쓴이의 입장 내지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악하고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양적 성장이 중요하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글쓴이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라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를 동아시아 국가의 경기 후퇴와 전망 이렇게 요약했죠. 대부분 학생들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기 후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경기 후퇴고요. 그러나 당장 동아시아 경제 성장이 급격히 낮아진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렇게 기술 준비에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제시한 거죠. 그럼 글쓴이는 벌써 여기 이 세 문단에서 그 기술 진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개념을 제시하고 질적 성장의 핵심이 기술 진보인데 그죠? 거기에 적용된 예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동아시아 국가가 경기 후퇴를 경험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아. 그럼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질적 성장이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요약을 하시면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나갈 길인데요. 경제의 어려움은 어디까지고 나갈 길은 어디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쭉 읽다 보면은 여기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까지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양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기술이 진보해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진국 경제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그 나갈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 제기는 그 서로는 가 아니면 나에 있는데 이 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막마에. 왜 그러냐? 그 독자들한테 경제 성장의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양적 성장은 뭐고 질적 성장은 뭔데 그 중에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만큼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글쓴이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술 진보를 해야 된다. 이게 벌써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요약하면 기술 진보의 조건과 문제점인데, 그죠?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근로자의 현장 경험이 축적되어 숙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모방을 통해 기존 기술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권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노력을 촉진시킨다.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기술 진보가 된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익단체의 커진 영향력이 문제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가 서론이고 이거 본론이고 결론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집단의 이익 소리를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가 달려있다.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시장 경제다. 그럼 그 자유화되고 개방화된 시장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가 그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었고 하고 싶은 얘기 정작 여기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양적 성장했기 때문인데 결국 어떻게 기술 진보해갖고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루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주제는 여기랑 여기를 요약하면은 한국 경제는 기술 진보란 질적 성장을 통해 자유화되고 개방화된 시장 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필자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당연히 주제를 찾으라니까 이 얘기 정리해 놓은 게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진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5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그 여기랑 이제 결론에 있는데 항상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뭐를 글쓴이의 입장, 글쓴이의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그걸 찾다 보면은 주제가 찾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반드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4회 설명 마치고 5회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6회요. 자, 6회는 문에 관한 설명문인데 이건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읽어주면 선지를 먼저 분석해주면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내용일치 문제니까 당연히 여기 선지에 있는 내용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게 이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잘 분석을 해갖고 지문의 내용이랑 어떻게 돼 유사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은 영역과 영역을 구분한다. 문은 내부 건물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문은 건물의 일부이자 경계이기도 하다. 문은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문은 그 기능과 명칭에 따라 다르다. 자, 이렇게 내용일치를 먼저 읽으면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읽을지 그 다음에 지문이 긴단 말이에요. 긴데 어떻게 돼? 빠르게 무엇을 중심으로 독해를 할지가 나오죠. 이런 거 중심 우리는 이제 일단 문제만 빨리 풀면 되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수순으로 가면 빨라지겠죠. 그죠? 지문을 다 일일이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 중에 한 3개 이상은 다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의 1차적 기능을 닫기 위한 것이다. 설사 문이 열려있다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하진 않는다. 열려있는 문을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안쪽의 영역에서 요구가 있는 조건을 갖춘 자로만 한정된다. 이것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문이란 항상 그 안에 있는 세계를 확정짓는 경계와 함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식구로 한정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돼 직원들만 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영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자라면 한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 경계를 설정한다라는 걸 설명해서 제주도의 민가나 이런 것들 예로 든 거죠. 그죠? 새끼줄 하나를 두르는 경우도 문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종합하면 어떻게 돼? 이거겠죠. 그죠? 문의 기능은 경계를 설정한다. 네, 나 부분은 블로르라는 사람의 의견을 인용해서 그죠? 자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여기에 가장 큰 얘기라는 거 알 거예요. 포괄적인 내용. 문이란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듯 문은 나와 남이 만나는 곳이며 성과 속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초대해서 그럼 문을 열어놓은 것은 어서 오세요 초대의 성격이고요. 밤에 우리가 문을 잠그는 너 도둑 들어오면 안 돼. 거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 이거는 문의 성격은 초대와 거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만나는 곳이면 성과 속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문의 성격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문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다 한번 볼게요. 자, 문은 반드시 열고 닫는 문짝이 없어도 성립한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많이 해요.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 베네치아 신문이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서양의 문은 문짝이 없어도 성립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라의 시작 부분 이에 비해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그럼 여기는 서양의 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과 대비되는 서양의 문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서양의 문 이렇게 정리 문짝이 없어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핵심은 당연히 서양이 중요할까 우리가 중요할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건축에선 가장 바깥쪽에 담가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대개는 마당에 앞을 두고 건축이 뒤에 느긋하게 서는 수가 많다. 가골 들은 다음 폐쇄적이고 대문에도 독특한 열쇠를 달아두지만 집안의 문은 자물쇠 없을 정도로 느긋하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을 사귀기 어렵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온갖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심성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건축에선 집의 문과 울타리 문을 따로 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축은 종류가 많고 부여하는 의미도 많다. 자, 이게 이제 선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문은 외부에 대해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주요 특징을 표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 말로는 입구란 신전이란 건물 앞에 서서 그 특성을 대표하는 뜻을 가진다. 그럼 이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은 경계수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방의 안과 밖을 구획하는 건 방문, 집의 안과 밖을 가는 건 대문, 마을과 마을은 이문, 도시의 도시는 성문. 일단 요약하면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기능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문은 내부 건물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 했죠. 그죠? 그럼 아까 어떻게 돼? 우리가 얘기한 거 7번째 줄. 문은 외부에 대해 그 안에 있는 주요 건물을 표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입구란 신전이란 건물의 특성을 대표한다. 이걸 봤을 때 2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2번을 많이 답하는데 여기 2번은 맞는 얘기고요. 답은 5번이에요. 우리나라 문은 기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문은 경계 요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니까 이걸 경계 요소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방의 안과 밖을 가른 건 방문이죠. 그죠? 그럼 방문을 기준으로 그 방 안, 방 밖 이렇게 나뉜 거죠. 대문을 기준으로 그 대문 안은 집 안, 대문 밖은 집 밖이니까 경계 요소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능은 서양에 대한 얘기죠. 서양은 밥 먹는 기능이라는 건 주방, 씻는 기능을 욕실, 잠자는 기능이라는 건 침실. 그죠? 그럼 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가 되고 5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첫 번째 문단에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요거 마저 읽어볼게요. 자, 또한 우리나라 문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문이란 그저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기륭화복까지 드나드는 것을 여긴 거 맞아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문신이 집안의 안정과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를테면은 뭐 이춘방. 보통 보면은 어머니들이 문 위에 부적 같은 거 붙이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문 사이로 잡기, 귀신이 드나든다 해서 부적 같은 걸 붙이는데 이는 잡기가 못 드나들게 하는 거. 곧 기륭화복에 연관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문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밖에 문은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죠? 당연히 양반은 큰 대문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은 거적대기 하나만 걸쳐놔도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은 신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문과 신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전체 서론 여기까지고 근데 이제 본론은 서양이 여는 우리의 문 이제 핵심이 여기죠. 이제 이게 여기 다 라마바 그죠? 그럼 정리하면 구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론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양의 거랑 우리나라 거. 그럼 답은 이제 2번 나왔고요. 그치? 그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소유자 신분에 다르다니까 여기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는 먼저 읽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하는 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해 주시면 어떻게 돼? 푸는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빨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눈을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내 정보로서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요약하는 것도 도움되고 문제 푸는 정확도도 올라가니까 반드시 이 선지를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는 게 아니고 선지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 5, 6회 요약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